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분의 이야기, 54만여 명의 유튜브 구독자, 유튜브 채널 위라클의 운영자 박위 씨가 펴낸 위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입니다. 박위 씨, 그는 영화 감독, 모델만큼이나 외모도 준수했고 소위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어렵다는 취업도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정직원이 되었고요. 그러던 그의 나이 28세에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답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거란 주치의 선언이 무색하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 운전도 하고요. 왕성한 사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문제를 짚고 동료 장애인들의 벗이 되어주고요.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인식을 바꾸는 막중한 역할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모두는 박위 씨처럼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장애를 마주하게 되었고 장애와 더불어 살고 있는 바 그의 삶이 특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전하는 콘텐츠는 그동안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미션처럼 진행하던 내용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풀어내고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이도 박위 씨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4년 5월 18일 그날, 눈을 떴을 때 흰 천장이 보였다. 자연스레 시선을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곧 병원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익숙하지 않는 풍경이었다. 조금 정신이 들어 일어나려고 했으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아니, 몸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내 몸은 그대로 존재했으나 쇄골뼈 밑으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나마 손가락에 감각이 살짝 있었지만 역시나 먹통이었다. 팔은 중력을 이길 수 없었고 그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기분이었다. 어제의 상황을 기억해 보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내가 어떻게 병원에 들어오게 됐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 마지막 장면은 친구들과 클럽에서 술잔을 부딪히고 쭉 들이켰던 순간이었다. 그냥 문득 막연하게 내가 어딘가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마취가 아직 풀리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다. 누워서 병실 안을 둘러봐도 창문이 없었다. 오전인지 저녁인지 알 수가 없었다. 지나가는 간호사가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라고 했다. 회사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대신 회사로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간호사는 내 귀에 전화기를 대주었다. 목소리가 평소처럼 잘 나오지 않아서 나지막한 소리로 힘겹게 통화를 시작했다. 저 박위인데요.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네, 박위 씨. 감기 걸리셨어요? 간호사는 전화기를 뺐으며 말했다.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억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입이 무언가로 막혀 있어서 말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목 보호대가 목을 고정하고 있어서 고개도 거의 돌릴 수 없었다. 등 쪽에서 통증이 둔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탈수 현상이 생긴 것처럼 목이 너무 말랐다. 지나가는 간호사를 불러서 무엇이라도 물어보고 그저 붙잡아 보고도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중력조차 이기기 어려운 팔을 최대한
간호사의 눈에 띄게 흔드는 것뿐이었다. 정신을 잃은 줄도 몰랐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계셨다. 말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어머니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애써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나 슬픔에 가득 차 보이는 표정은 숨길 수가 없으셨다. 나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에 최대한 웃으며 눈으로 말했다. 난 괜찮아, 엄마. 어머니는 내 눈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위야, 넌 반드시 회복될 거야. 아버지의 외침. 2014년 5월 18일 일요일 6시 30분.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가 현관에 나가보니 경찰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유님 댁이죠? 지금 아드님이 너무 많이 다쳐서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 있습니다. 빨리 가보셔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깊은 어둠이 어머니를 삼켰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지만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아침 7시 40분. 부모님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향했다. 내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로 침대 전체가 붉게 물들어져 있었다. 벽에는 흩뿌려지고 바닥에도 피가 고여 있을 정도로 흥건했다. 나는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런 나의 머리를 레지던트 2명이 마취도 하지 않고 꿰매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으셨다. 응급실 당직 의사가 말했다. 아드님 목이 꺾여서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피를 너무 많이 흘러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돌아와야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전신이 마비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위는 그럴 일이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고 계셨다. 반면에 아버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다. 나는 생과 사의 갈림길 그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었다. 11시간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내내 수혈을 받았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숨이 지금 멎는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깨어나야 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취를 하면 의식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서 수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 내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내 몸을 흔들어 봐도 나는 미동조차 없었다. 응급실에 온 많은 사람들과 손신국 목사님은 나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수술 골든타임이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시간을 놓치면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예우는 절망적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갑자기 나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위야, 지금 일어나야 돼. 지금 일어나야 네가 살아. 눈 떠, 임마. 눈 떠, 위야. 일어나, 제발. 아버지는 절규하듯 소리치셨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내가 눈을 번쩍 떴다고 한다. 응급실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랐다. 그래서 가까스로 MRI 촬영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나와 아버지는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은 어둠을 헤매고 있던 나의 영혼을 붙들었다. 슈퍼맨 리. 재활치료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켰다.
의사 가운을 입고 휠체어를 탄 한 동양인이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 썸네일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에 이끌려 화면을 클릭하게 되었다. 아주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KBS 인간극장 한 영상 클립이었다. 부모님을 따라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체조를 배웠다. 그는 기계체조에 굉장한 소질이 있었고 이내 곧 올림픽 메달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었다. 그러던 1983년 7월 4일 그의 나이 18살 때 고난도 회전 기술을 연습하던 중 목이 부러져 척수신경이 끊어지고 만다. 그는 손가락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환자가 되었지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병원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의대에 합격하고 하버드 의대에서 인턴, 존슨 홉킨스 병원에서 수석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존슨 홉킨스 대학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는 미국 주요 언론에서 슈퍼맨 리로 불리게 된다. 한국 이름은 이승복. 의사가 되는 과정 중에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중풍에 걸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다. 영상에서 그는 한 손으로는 자신의 휠체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어머니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밀면서 다녔다. 그리고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 손으로 딸기 꼭지를 칼로 정성스럽게 떼서 어머님께 드리는 그의 모습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강인해 보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덤덤히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다. 영상을 보는 내내 눈가에 눈물이 흘렸다. 감사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고 있었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너무 아팠다. 육체의 한계로 인해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가 느끼게 될 좌절감이나 답답함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도 몸이 괜찮으신 어머니를 더 잘 보살펴 드리고 싶었을 것이다. 만약 내가 나이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의 몸이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생각하기도 싫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그런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노부부의 모습을, 한없이 우울해지려고 할 때쯤 영상이 바뀌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가로질러 병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전신이 마비된 어린 백인 환자에게 영어로 말했다.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 보이지? 나는 원래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체조 국가대표 선수로 세계 대회에 나갔었어. 그런데 올림픽을 위해서 연습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거나 안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너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네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하나님도 네 옆에 계시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고 세상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의사들과 의료진들이 너를 돕고 있어. 알겠지? 계속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자.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왼쪽 손가락 중지와 약지를 인사하듯 끄덕였다.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선택한 그가 지구 반대편 병실에 누워있는 나마저도 위로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나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
11km.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처음 밀었을 때는 30m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30m 정도를 밀면 팔이 지치고 힘들어서 잠깐의 휴식 시간이 필요했다. 팔로만 휠체어 바퀴를 미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체력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미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어깨 힘으로 밀다 보니 금방 어깨에 통증이 오곤 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는 거리를 늘려야 했다. 목표는 10km. 매일 저녁 한강에 나가서 3시간씩 휠체어를 밀었다. 자유롭게 한강을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 다치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한강에 나가서 뛰곤 했다.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속력을 내어 달리고 땀을 비오듯 흘리면 정신이 맑아졌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무리 격하게 운동을 해도 몸에서 땀이 전혀 나지 않는다. 중추신경계가 손상되면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마음껏 흘렸던 땀마저 그리워졌다.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면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다시 일어서서 뛰면 되지. 곧 일어날 거니까. 그래도 한강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쾌했다.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운동하면 내 마음도 평화로워졌다. 자연을 느끼며 휠체어를 미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2달 정도가 지나니 서서히 내 몸에 맞게 휠체어를 밀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가슴과 팔, 어깨, 그리고 상체의 리듬을 같이 이용해서 미는 힘을 분산시켰다. 지치지 않게 호흡하는 법과 체력을 안배하는 법도 익혔다. 그러자 휠체어를 밀 수 있는 거리가 늘어갔다. 그렇게 2년 이상을 비나 눈이 오지 않거나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밀었다. 500m, 1km, 2km. 혼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날 때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며 자신감을 얻어갔다. 어느 날 혼자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내가 힘이 빠질 때까지, 밀 수 있을 때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천 한강시민공원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달렸다. 한강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를 지나 성산대교를 지났다. 동행인도 없고 지켜봐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다.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의지를 더 불태웠다. 다리 하나만 더 지나가자. 어느덧 밤 9시가 되었다. 3시간을 넘게 쉬지 않고 달리니 난지도 한강공원에 있는 캠핑장에 도착했다.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여름이었지만 선선한 바람에 내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마치 높은 산을 정복한 등산가처럼 도착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큰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 공기와 그 분위기를 오롯이 느꼈다. 출발 지점부터 도착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 11km가 넘는 구간이었다. 아,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혼자 놓이게 되었더라도 집에는 갈 수 있겠구나. 그날 나는 나를 뛰어넘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어. 퇴원을 하고 4년간 죽을 힘을 다해 재활했다.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무엇을 하든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스탠드에 조명이 켜지듯 무언가가 캄캄했던 내 머릿속을 밝혔다. 왜 여태껏 생각하지 못했을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바로 유튜브였다. 사고 후에 유튜브 영상을 정말 많이 즐겨 봐왔지만
내가 직접 채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리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했던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단번에 퍼즐이 맞춰졌다. 나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나면은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상을 통해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휠체어를 타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컨텐츠는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낼 수 없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 발로 운전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내가 손으로 운전하는 것은 흥미로운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샤워하는 법, 소변 보는 법, 요리하는 법,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나의 삶은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콘텐츠 소재로서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겪은 한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전해진다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저 친구도 밝게 살아가는데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았다. 이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기대가 됐다. 장애에 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했던 나는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장애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또한 장애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나와 친한 주변 사람들이 나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새롭게 알아가고 느끼는 부분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이 고정관념이 깨어진다는 것, 이 사실은 내게 큰 영감을 주었다. 영상을 통해 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나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은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하는 브이로그가 유행이지만 나는 제3자의 시선에서 카메라로 나를 비춰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모습을 담으면 되겠다 싶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마치 내 친구가 옆에서 나와 같이 걷고 있을 때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게끔 말이다. 길을 가다가 턱이나 계단을 만날 때 내가 스스로 넘거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면 저런 상황이 불편할 수 있겠구나 스스로 느끼고 공감하도록 하면 막연했던 장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미디어에서 봐왔던 장애 관련 콘텐츠들은 재미가 없었다. TV를 보다가 장애인 관련 영상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넘기곤 했다. TV 속에서 장애인은 극심한 장애를 극복한 영웅적인 사람으로 묘사된다. 아니면 모금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한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극복한 영웅 혹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다.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는 장애 콘텐츠의 틀을 깨고 싶었다.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 아닌 박유이라는 평범한 청년의 삶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는 내 삶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 뿐 콘텐츠의 주된 내용이 아니다. 휠체어를 탄 내가 여러 미디어에 자주 노출된다면 사람들은 휠체어를 탄 나의 모습을 더 이상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명해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스트가 아니라 MC가 되어 진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익숙해진다면 사람들은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 모든 생각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었다. 나는 그날 굳은 결심을 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어.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 사실 그 당시에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나의 결심을 존중하고 응원을 해줬지만 반응은 미지근했다. 우리 부모님조차도 그래 위야 그거라도 열심히 해봐. 아마도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세상. 위라클 채널을 개설하고 처음으로 올린 영상.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힘든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간간히 오는 연락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답장을 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분은 꼭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번호를 공유하고 시간을 내서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내 개인 이메일과 SNS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본인의 개인사에 대해 가감없이 글로 털어놓았는데 가정폭력, 학대, 왕따, 부부싸움, 직장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적어 보내왔다. 심지어 월세가 밀려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아마 나와 실제로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오히려 더 편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써 보내오는 것 같았다. 어느덧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답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왜 답장을 보내지 않느냐고 내게 원망하며 화를 내기도 하고 친구가 되고 싶으니 막무가내로 연락을 달라고 번호를 남기기도 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대체 어떤 기준을 세워서 선별하고 답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답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답을 안 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첫 영상에서 사람들과 한 약속을 점점 지킬 수 없게 되자 내 마음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한 말이었지만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혀버리니 이 상황이 버겁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앞으로 구독자는 더 늘어나고 사람들의 연락은 더 많아질 텐데 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아직 명확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어쩌면 위라클 채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는 결코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전신마비 진단을 받아 두 손과 두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나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위라클의 구독자들이 서로 연대하고 여러 팀을 이루어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희망을 품게 된다면 어떨까? 나는 꿈꾼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세상을. 에필로그.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을 보는 것에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후에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대소변을 볼 수 없게 되자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기적은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제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압니다. 휠체어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신마비가 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다치고 나서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상은 없습니다. 지금의 제 일상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삶은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